5월 15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강릉, 태백 등 가까운 동해안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자세 고쳐잡아라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좌국면하고 결장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죠. 네네네. 다만 요새 선생님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한국교총이 교원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이요.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23.6%에 그쳤다고 하네요. 네, 이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교권 추락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교직의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선생님이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할 텐데 맞아요. 말이에요. 이 선생님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면서 또 선생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떨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많이 덥다는데 몇 도까지 오르나요? 네, 오늘은 여름의 기운을 살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뜨거운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기온도 높은데 햇볕도 강해서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늘보다 3도가량 올라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제주 산지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14도, 전주, 부산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 광주 2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며 낮 기온은 점점 오름세 보이겠고요. 주 후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예년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마음이 급해지는 아침 출근길이죠. 오늘부터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과 수원 신갈 사이는 장기간 작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7월 21일까지 5차로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막히고요. 같은 구간 4차로는 일부 구간 야간 시간대에만 추가로 차단됩니다. 지금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도로 다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노원구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54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보다 강변북로 구리 쪽이 더 혼잡한데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나는데 1시간 5분 정도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지금 김포 쪽으로 가신다면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 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 남단 일대 양방향 정체가 심한데 특히 서울 쪽으로는 12km 구간 막히고 죽전 휴게소부근에는 1차로에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지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번 지진 정확하게 어디에서 언제 발생했나요? 네, 오늘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31km 깊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4.5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인데요. 당초 지진 속보 당시엔 규모 4.0으로 추정됐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 이번 지진의 규모는 4.5로 확인됐습니다. 네, 4.5의 지진, 무엇보다 피해 여부가 가장 걱정인데요. 이 정도면 진동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수준인가요? 우선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총 21건 접수됐습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강릉 6건, 동해 8건, 삼척 4건으로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북 지역에서도 영주와 안동 등지에서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체감되는 진동을 살펴보려면 계기 진도를 봐야 하는데 강원과 경북에선 최대 계기 진도 3, 충북에선 2가 기록됐습니다. 진도 3이면 실내나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히 진동을 느끼고 또 정지하고 있는 차가 조금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입니다. 예, 최근에 규모 4가 넘는 큰 지진이 또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으론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 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규모는 4.1로 이번 지진보다 작았지만 발생 깊이가 12km에 불과하면서 최대 진도는 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2월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계기 진도는 마찬가지로 최대 5까지 기록됐습니다. 이는 역대 국내 지진 가운데 공동 11위로 강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지진으론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규모 5.4로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습니다. 이 두 지진 모두 최대 진도 7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각종 의혹이 터져나온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예원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가상화폐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입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의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코인 거래 내역 공개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원총회는 김 의원을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많았어요. 압도적이에요. 앞서 탈당과 함께 당 자체 조사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지도부는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당 윤리기구를 강화하는 안이 포함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탈당 전에도 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조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개 의총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향한 질타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와 퇴진론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본인을 향한 쏟아진 거취 표명 요구에는 침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에선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탈당이 면죄부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진상조사 TF를 꾸릴 방침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올해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늘 결정됩니다. 전기 요금은 여름철 냉방비와 물가를 감안해 킬로와트 시당 8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상된 요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최종 조율합니다. 킬로와트 시당 8원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당정은 7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정도로는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10원 이상 인상할 경우
여름 냉방비와 높은 근원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으로 결정되면 월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57,300원에서 60,090원으로 현재보다 2,79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난 1분기 6조 원대 영업 손실을 내면서 8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은 올해 하반기 2조 3천억가량의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폭도 전기요금과 함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당 5원 47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 전기와 가스요금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2분기 시작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45일 정도 지났지만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제2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 현장의 찬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당정의 입장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안에 대한 제의 건의였습니다. 국회를 이미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심의와 의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인 의료연대는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 행동에 관한 의견 조사에 나섰는데 이미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간호협의회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지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중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 10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도 애리조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더 이상 아이들이 총격범을 피하고 숨는 법을 배우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의회를 향해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이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이도성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도시락보이.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백다희 아나운서가 또 좋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좋았대. 네, 바로 도시락 가시죠. 열어주세요. 첫 번째 도시락.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미안해, 은결아인데요. 스쿨존에서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8살 조은결 군의 발인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식을 또 전하게 됐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의 배웅 속에 길을 멀리 떠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친형은 동생의 영정을 들었습니다. 액자 안에서 미소 짓는 은결이 얼굴은 더 볼 수 없는데요. 작은 몸을 누인 관 앞에서 가족들은 차마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결아 사랑해.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은결아 사랑해. 많이 많이 계속 사랑해줄게.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은결이는 운구차를 타고 마지막 등굣길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는데요. 은결이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던 장소엔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마다 쓴 작은 손글씨로 벽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네, 조은결 군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또 저희 아이와도 또 비슷한 또래라서. 지난 10일이었죠, 사건 발생? 맞습니다. 또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 지난 10일에 일어났는데요. 정오쯤 수원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저 장면입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은결군을 치었는데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운전기사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왜 자꾸 반복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호도 빨간불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고 현장 여전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회전 신호등과 건널목이 가깝습니다.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계속 신호 위반을 하세요. 버스랑 일반 차들이. 그 이후에도 사고 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우회전함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시야도 아이들이 그렇게 넓지는 못하고. 네, 은결군의 아버지도 스쿨존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앞서도 많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숨졌다면서 왜 이런 잘못들이 바로잡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 강화와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등을 담은 5가지를 청원했는데요. 현재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좀 회의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좀 빨리 조치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명함 상자인 줄 점점점인데요. 한 남성이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네. 경찰이 이틀 만에 붙잡았어요. 금방 잡았죠. 네. 피해 물품을 금은방에 돌려줬는데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려 그것도 20개나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작물로 팔린 적도 없고 회수 품목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맞아요, 그거. 그 다이아몬드.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20개나 그게 얼마야? 비싸요? 다이아몬드? 비싸죠. 비쌉니까? 네. 근데 어디다 또 숨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게 모두 이제 1,200만 원어치라고 하는데요. 와. 보석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다이아몬드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았대요. 이 남성 기억을 더듬다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 명함이 가득 든 상자를 지갑과 함께 동부간선 도로에 버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버렸다는 게 보석함인가요? 맞습니다. 고속도로에 그걸 다 버렸다고요? 네, 고속도로에 다이아몬드를 버렸는데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나오는 게 이게 그 보석함이에요. 그 밑에는 지갑이고요. 네. 꽃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생기긴 했는데 경찰이 도주 경로를 샅샅이 뒤져서 결국 엿새 만에 저 보석함을 찾아냈습니다. 네, 저 안에 다이아몬드 20개가 그대로 들어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석함에 든 명함만 보고 그 밑에 있는 다이아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부간선도로상에 이제 버린 거고요. 그거는 전부 이제 발견해서 피해자한테 돌려드렸습니다. 네, 다행이죠. 이 남성, 이 금액으로만 치면은 훔친 보석보다 버린 보석이 더 비쌌다고 해요. 진짜? 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훔치는 것도 잘 알아야 훔치겠네요. 그러니까. 버린 게 더 비싼 거면. 아는 만큼 훔친다. 할 일이 다 있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도 가보죠. 네, 네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꿈 1호 영광인데요. 지난해였습니다. 미국에서 폭설로 고립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흔쾌히 집을 내준 미국인 부부. 이때 참 세상이 따뜻하다 싶었는데요. 이용식 캐스터가 전해줬죠. 맞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부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그 월드클래스에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저분들 한국에 한 번쯤은 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셨으니까 극진히 대접해야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부 알렉산더 캠파냐 그리고 앤드리아 캠파냐 부부인데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영하 12도에 눈에 갇힌 차 안에서 떨고 있던 한국인 9명에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부침실도 내어줬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 부부의 미담은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차례인데 또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이 또 예의와 또 은혜 이런 받으면 은혜를 갚잖아요. 받으면 그렇죠. 갚아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갚을 수 아주 있을까요? 제대로 갚아줘야죠. 네네네. 이게 이제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이 부부를 찾아서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 이틀 전이죠. 우리나라를 찾았고요. 모두 열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뤄서 영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는 비무장지대 DMZ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한국 요리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관심이 엄청 많았다라고 합니다. 5개월 전에 자신의 집을 두드린 그 박건영 씨와 저렇게 재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부부 사연을 최초로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기자가 동행 취재한다고 합니다. 기자까지 동행 취재로. 이런 따뜻한 소식을 자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 제대로 갚았네요. 오늘도 잘 들었고요. 바로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현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튀르키예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대지진의 아픔을 겪은 지 3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20년간 장기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대가 청산될지 아니면 종신 집권 시대를 열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막판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다시 하는 게 유력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표가 95% 진행된 현재 49.5%로 야당 후보인 클르츠 다로올루의 4.7%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반 득표율인 5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달 28일에 최종 승패를 가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Ve bütün seçmenlerimizin şöyle hiç endişeye kapılmadan akşam saat 17'ye kadar oylarını kullanmaları Türk demokrasisinin gücünü göstermesi bakımından çok önemli. 이 사실 튀르키예 대선까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대지진 이후에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너무 이때까지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나. 지진 대응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러시아 관련해서도 이게 좀 세계 패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 외신도 보도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때 지진세라는 게 터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좀 놀라시긴 했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릴지 아닐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과 러시아 간의 희비도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의 주요 회원국이지만 대러 제재에 불참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좀 보였거든요. 때문에 서방에서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네네네.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현지 최대 손해보험사가요. 학폭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 보험을 오늘 10월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사히 신문 보도 보시겠습니다. 학폭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준다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다뤘는데요. 이 보험은 가입자가 학폭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를 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본이고요. 심리 상담비, 전학구세, 교복비, 교재비 등을 1회당 최대 20만 엔, 우리 돈 약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월 1,000엔에서 4,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광고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근데 사실은 것 같아요. 학폭하면 1980년대부터 일본이 맞아요. 이지메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네, 일본이 맞아요. 뭐 집단 따돌림, 약간 원조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사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이지면 약간 스포츠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현재 다른 보험사도 이 비슷한 상품을 또 출시를 했는데
했는데 판매 첫 해와 비교해서 올해 가입자가 7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일본 최대 규모의 이 손해보험사까지 학폭 상품을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요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나올 하고요. 법하네요. 네네. 예, 왠지 또 그럴 것 같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영국 리버풀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 유로비전 이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음악가들 가운데 특별하게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 같죠? 굉장히 흥이 납니다. 신나죠? 2023 유로비전 결승전 개막 영상이에요. 지금 많은 음악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파란 드레스 차림의 이 여성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모습이 익숙한데 그 케이트 왕세자비 아니에요? 오, 잘하네요. 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거든요. 윈저성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인데 약 10초 정도의 출연을 하셨습니다. 직접 피아노도 연주를 하셨고요. 마침 해당 곡은 또 우크라이나 가수의 노래여서 더욱 관심을 또 모았습니다. 옷도 약간 좀 파란색, 파란색 색깔이기도 하고 뭔가 예. 의미를 담고 있는 출연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케이트 왕세자비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한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이번에도 연장선상에 있는 출연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올해 유로비전은 지난해 우승팀을 배출한 우크라이나에서 열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전쟁 상황을 고려해서 준우승국인 영국으로 개최지가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 지역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문화 이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었다면 꼭 개최하고 싶은 그런 이벤트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1956년부터 열린 유로비전은 TV로 생중계되는 결승전에만 해마다 2억 명 가까운 시청자가 몰리거든요. 네. 예, 전쟁이 길어지니까 유럽 방송연합이 직권으로 개최지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대신 영국은 올해 대회를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행사 준비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케냐로 가보시죠. 지금 초원의 왕, 사자 한 마리가 보이는데 지금 왕의 위엄을 찾아보기 조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미 너무 늙고 지친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늙은 사자로 알려진 수사자 룬키토입니다. 몇 년이나 살았길래 세계 최고령입니까? 지금 19살인데요. 야생 사자 평균 수명이 동물원 사자보다 좀 짧아서 최대 한 1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야생 사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늙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네네. 민가를 침입했다가 주민이 던진 창에 맞았다고 하네요. 아니 잘 살고 있다가 왜 민가를 가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네, 쫄쫄 굶다가 이 먹을 걸 찾으러 간 거였어요. 아. 현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이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국립공원 안에 사는 사자조차 이 먹이 찾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고프니까 공원을 벗어나서 민가의 가축을 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이러면 또 이 인간과의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세계 최고령 사자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자인데 최후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야생사자는 이 멸종위기 종이거든요. 안 그래도 인간에 의해서 멸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이를 더 가속한다는 사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머니클래스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발생한 지진 관련 소식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원 동해시 북동쪽으로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데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20건이 넘었습니다. 지역 주민 한 분이 전화로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학생 김소리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소리 씨 나와 계시죠? 네. 네. 아침에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새벽에 지진이 났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좀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제가 자고 있었는데 침대가 흔들리면서 깼거든요. 네. 그래서 딱 뭔가 그때 딱 지진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그때 그러니까 잠에 깨신 상황이 아니었는데 진동 때문에 잠에서 깨실 정도인가요? 네, 침대가 흔들려서 그때 갑자기 깼어요. 네, 지금 계신 곳이 강릉시이죠. 네. 경포대 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해안가랑도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
제가 보니까 진도 3이면은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라고 하고요. 또 실내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김소리 씨도 그 정도를 느끼신 건가 싶기도 한데 당시에 그러면은 뭐 바로 신고를 좀 하신 겁니까? 아니요, 신고할 생각은 못했고 그 지진 느끼자마자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네. 네, 그냥 지진이 났구나 했어요. 아, 재난 문자를 받으셨고 네. 그때 뭐 다른 함께 계시는 뭐 친구분이나 다른 인근 주민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제 친구들은 못 느낀 친구들이 더 많고 네. 네, 거의 못 느끼고 몇 명만 이렇게 좀 진동 나는 걸 느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금 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잠에서 깰 정도로 느꼈고 아니면 네. 그냥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군요. 그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한 8시 35분에 규모 3.1인가요? 그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혹시 네. 알고 계셨는지요? 그 사실도? 아니요, 그 사실은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동해 뭐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또 뭐 대학을 다니신 분들 좀 말씀을 좀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최근에 계속 잇따르는 지진이? 지진이 안 나다가 이제 최근 몇 년부터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큰 지진이 조만간 올 것 같다고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아, 큰 지진이 조만간 올 것 같다라고 네. 지금 걱정을 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특별한 좀 네. 대비를 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아직은? 대비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을 느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 아침에 바쁘실 텐데도 당시 상황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저희 전화 연결을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안전한 계속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김소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분양 쌓이는데 분양가 치솟는 이유는 올해부터 청약 관련 규제들이 대거 풀리면서 나도 새 아파트 분양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분양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존 집값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분양이 안 된 아파트만 전국에 7만 호가 훌쩍 넘는다는데 분양가는 왜 이렇게 치솟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그 이유 알아보고 앞으로 청약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 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요즘 이제 분양 청약 단지들 분석하다 보면 저도 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분양가 보고 아니 경기도 아파트들 보면 주로 이제 10억 다 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비싸냐 싶은데 최근에 올 1월에서 4월까지 분양한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자, 한번 보죠. 자, 3.3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당 가격인데요. 평균입니다. 1,699만 원이 나왔는데 전용 84, 34평 아파트로 비교해보면 5억 7천 정도 됩니다. 평균이 5억 7천인데 자, 1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놀랍습니다. 1년 전에 1,521만 원, 1년 전보다 11.7%나 올랐고요. 네. 자, 7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16년에는 1,049만 원입니다. 3.3제곱미터다. 전용 84 기준에서 본다면 3억 5천 아파트가 5억 7천까지 7년 만에 껑충 뛰었기 때문에 62%가 올랐죠. 천정부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이게 전국 평균인 거고. 전국 예를 평균입니다. 들어 뭐 서울 수도권이면 더 심할 텐데. 훨씬 더 오르죠. 네네. 네. 그 평형별로도 보면은 뭐 2천만 원 넘은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또 차이가 나는데 이게 평수가 줄어들수록 분양가가 더 올라갑니다. 한번 보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5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균 분양가가 2,349만 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평균이 1,6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껑충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작년 대비해서는 21%나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96%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평형이 사실 좀 상징적인 평형인 게 이제 네네. 뭐 신혼부부나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 중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걸 많이 도전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2,349만 원이면 2천만 원 돌파한 게 좀 의미가 있네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 우리 소형 아파트들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나 네네. 좀 자금력이 부족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청약을 하고 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가격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고요. 네.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소형 평형에 좀 더 분양가를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뭐 30평대 약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떤가요? 이 전용 아까 우리 말했는 60제곱미터보다는 조금 더 낮긴 한데요. 아무래도 중소형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 전용 84와 전용 59거든요. 그래서 네. 전용 84와 전용 59에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더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30평대 기준으로 수도권은 한 10억 원 정도가 10억 원 요즘 기본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고 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김인만 소장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미분양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네네. 약간 저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분양가도 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분양도 많이 늘어나는데 네. 도대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 식당 가면 저는 비빔밥 잘 사 먹거든요. 네네. 자 우리 아까 2016년하고 비교했는데 2016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비빔밥 한 5,000원 정도 주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한 6,000원, 5,000원. 네네. 요즘 한 8,000원 이상 가거든요. 8,000원 한 6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빔밥 오르는 것처럼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자 건축 자재비도 오르죠. 인건비도 오르죠. 네. 땅값도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대출이자. 건설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PF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껑충 늘어났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나오네요. 자, 세 번째는 가장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해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캡인데요. 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를 건설회사들 마음대로 못 올리게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캡이 제거가 된 거죠. 아하.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상한제에 맡겨서 못 올리니까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 쪽 비규제 지역에 비규제 아파트 그 부동산에 많이 올렸고요. 네. 아파트를 못 올렸는데 이 캡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올려야겠다. 그동안 못 올린 걸 한꺼번에 올리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그리고 맞습니다. 대출 비용,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분양가 새 아파트로 분양으로 들어가는 건 주변 시세보다 싸. 이 개념이 약간 이제 좀 흐려지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메리트였는데 이제 네네. 그게 점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야, 지금 이게 분양가도 저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당첨되면 로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로또는 없어졌습니다. 그 옛말이 됐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새 아파트 하면 옵션 얘기 잠깐만 좀 짚어볼게요. 네네. 요새 뭐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막 천장에 달려 있는 거, 요거 맞습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뭐 그 베란다 트는 거라고 하죠. 소위. 확장형 베란다 이것도 뭐 점점 비싸져서 뭐 이거 저거 하고 지역별로 좀 좋은 지역이면 뭐 1억이 넘는다고 해요, 옵션만. 맞습니다. 네. 이게 앞서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 설명을 드릴 때 캡을 씌웠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분양가는 법으로 못 올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상가 가격을 올렸고요. 네. 두 번째는 옵션 가격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8억 6천만 원 정도 최근에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 같은 경우 네. 분양가는 8억 6천인데 자 보시죠. 옵션비가 무려 다 붙여버립니다. 확장비, 원목마루도 예전에는 기본으로 해줬는데 이것도 옵션에 넣다 보니까 6,712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 9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옵션을 좀 추가한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네네. 자 옵션을 선택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옵션과 하지 말아야 될 옵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꼭 해야 될 옵션은 자 발코니 확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자가 많기 네. 때문에 확장은 꼭 하시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하시는 게 좋은데 분양가가 좀 옵션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나중에 입주할 때 공동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들은 좀 보고 내가 필요하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참 안 하기 어렵게 막 구조를 짜놔가지고 맞습니다. 요거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주택 소비자 입장에선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자동차 하네요. 옵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분양가를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네. 집값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네네.
기다리면 네.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헛된 희망인가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값도 한번 올리면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네. 건설 회사들도 한번 분양가를 올리면 내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내리는 경우는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건설 회사들이 손실이나 손해를 보면서 분양가를 내리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분양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눈물의 대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함부로 그러니까 쉽게 감수할 정말 끝까지 가야지 분양가를 낮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진 않고요. 그럼 이제 수요자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나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분양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옥석을 좀 가려야 되고요.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지라든지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수요자들 자금이 되고요.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라면 입지, 교통, 교육 환경, 신축 아파트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자, 낮은 가격이면 좋긴 한데요. 이제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비슷한 가격 정도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우리 한 3년 전처럼 로또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주의해야 될 점은 분양가가 비슷하지 않고 너무 높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건설회사들이 더 많이 올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천정부지 올라가는 고분양가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고분양가 주의하고 이제 로또 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우신 시대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배우면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엔 이런 어른들의 지식 고민까지 함께 나눠봅니다. 공부할 때도 재미있는 일을 할 때처럼 시간이 좀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면 오늘 그 방법 알려주실 몰입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분이요. 2007년에 처음 책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100쇄 40만 부가 팔린 와.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해 2월까지 이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네. 이제 퇴임을 하셨고, 근데 오늘은 이제 재료공학부 전문가로 모신 건 아니고요. 네. 몰입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이분이 유튜브에 이제 뭐 강의를 여러 개 올리셨는데 댓글을 보니까 엄청 뜨거워요. 뭐 반응이 이건 뭐 모든 분들이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명강의를 듣게 되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다 호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몰입. 그러니까 몰입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잘 집중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정도인데 네네. 몰입 어떻게 교수님은 정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네. 사자를 만나면 이제 몰입이 돼요. 네네. 그죠? 그런 게 위기감에 의해서 유도되는 수동적인 몰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시험을 앞두고 뭐 몰입이 안 되다가 갑자기 몰입이 되거나. 근데 우리가 게임에 또 몰입하는 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능동적인 몰입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하는 몰입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일부러 자나깨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이제 그 문제만 생각하면 고대 몰입 상태가 돼요.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로 활용해서 저희 분야의 난제를 여러 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느낀 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난제를 몰입하니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혹시 천재들도 이렇게 몰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결같이 다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350년 동안 해결 안 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이제 해결한 분이 앤드루 와일즈인데 네. 이분이 7년 동안 다락방에 측거하면서 몰입을 했어요. 7년을요? 네, 그래서 다 한결같이 이제 몰입을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천재라서 그러니까 몰입해서 천재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저와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다고 겁이 들지만 아니라는 게 결론일 겁니다. 네.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이 몰입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네.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재뇌를 만드는 50시간 몰입의 법칙. 자, 그러니까 아까 아인슈타인, 뉴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자녀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법칙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어떤 문제를 3일 동안 생각을 하면 몰입 상태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24시간이 있는데 7시간 잠을 자고 네. 17시간 깨어 있는 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3일이 되면 51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50시간 연속해서 한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뇌가 되고요. 이런 상태를 또 몇 개월, 이런 몰입도 100%가 되는 상태,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몇 개월을 보내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천재의 뇌가 된다는 게 50시간 몰입의 법칙입니다. 사실 저는 일상에서 아주 틈틈이 무념무상을 즐기는데? 즐기는데 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50시간이면 거의 사흘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생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저런 생각 막 방해받을 게 끼어들고 많거든요. 방해받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의 마라톤. 근데 처음부터 마라톤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km, 5km, 10km 뛰어보면 예, 예.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 1, 20분 생각하는 연습부터 하면 좋아요. 1, 20분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각을 하면 50시간을 연속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연습부터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면 됩니다. 시작부터 나 사흘 동안 깨있을 때는 무조건 이 생각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라톤 하듯이 호흡을 가다듬는 것부터 네. 연습해보자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초보자들 훈련을 하면 이제 몰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그래픽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총 5개의 단계인데요. 첫 번째 거, 생각하기 연습. 이게 뭔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모르겠으면 그냥 포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무슨 답이 즉흥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20분씩 하루에 한 5번 정도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할 수 있고 그래서 20분 동안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20분 동안 안 되면 이제 또 일하다가 또 자투리 시간에 20분 또 하고 연결해서 계속 하면 그동안 답이 안 나왔던 게 답이 나오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답이 안 나와도 계속 천천히 그렇죠. 시도를 해보는 것. 20분씩 하루에 5번. 그걸 한 2주 정도 이제 연습을 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계속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20분씩 하루 5번. 자, 두 번째 볼게요. 네. 5단계 훈련 법칙 두 번째, 천천히 생각하기. 이것도 연습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땐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쉬는 듯이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게 이제 슬로우 싱킹인데 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려면 슬로우 싱킹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2시간을 연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쉬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을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거죠. 예. 재밌는 거 생각하듯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걸 막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조급함을 많이 내려놔야겠네요. 그렇죠. 조급함을 버리고 그냥 결과에만 조급함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답은 안 나와도 돼. 계속 생각해보자. 그렇죠. 평생 나 이거 하나만 해결할 거야. 뭐 이런 기분으로. 2시간씩 2주간 생각 연습.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최상의 컨디션 유지.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컨디션이 좋아야 네, 생각도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잠을 못 자요.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흥분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해야 되고요. 땀을 흘리는 운동. 운동을 하면서 이제 평일에는 2시간씩 생각하는 걸 하다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2시간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계속 연장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상을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은 명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힘을 빼고 천천히 부담 없이 조급해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해서 답을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중에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주말엔 쉬라고 하기를 기대하고 내심 바랐는데 오히려 주말에 하루 종일 생각하라. 명상하고 생각해보는 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쉼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부담 없이 약간 명상하듯이 쭉 생각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 번째. 뭔가요? 두뇌 활동을 극대화. 네. 이제 어려운데.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는 걸 알면 이제 3일 연속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재의 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 관한.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고 우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죠. 약간 성공에 임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뭔가요? 가치관의 변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간 생각을 해서 영재의 뇌가 됐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그 상태는 계속 행복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연장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한 달 이상을 하면 이제 천재의 뇌가 되는 거예요. 와. 천재의 뇌가 되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재밌었던 게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내가 이제 즐겼던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이 더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네요. 몰입, 생각 버릇이 일상이 되는. 예. 그래서 또 빠져나왔다가 또 이제 필요하면 다시 또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뭐 불가능하다고 하는 문제들이 다 풀려요. 우와, 너무 신기하네요. 사실은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회사나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면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쁜데 훈련이 가능할까요? 예. 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설정을 한 다음에 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가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게 쉬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상상에 가까운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뭐 걸으면서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막 서재에서 딱 틀어박혀서 막 답 찾아야 돼가 아니라 그렇죠. 일상을 하면서도 네. 걸으면서 뭐 샤워하면서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그러다가 들여나가는 거. 편한 이런 아주 편한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졸리면 선잠을 자고 네. 일어나면 또 생각하고 선잡이 몰입도를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도 나오고. 우리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줄 알고부터 저희가 본방송 마치자마자 JTBC 뉴스 유튜브 계정에서 조금 더 한클 2교시를 통해서 선생님께 몰입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스터하면 천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황농문 교수님이었습니다. 잠시만 더 기회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다소 덥게 출발합니다. 이제 정말 초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주 초반부터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기온도 높은데 햇빛도 강해서 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제주 산지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17도, 창원, 부산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7도, 강릉 28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올라 쭉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예년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제주에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초여름 같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또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상클 시작할 때 5월 15일 스승의 날 이야기했잖아요. 네. 스승의 날과 더불어서 오늘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네. 올해는 2004년생들이 성년의 날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04년생. 축하드립니다. 언제였죠? 보통 성년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장미꽃 주고받잖아요. 또 오늘 주변에 2004년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또 해보는 거 어떨지,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엔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이죠. 네. 황농문 교수님과 함께 몰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유튜브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오세요. 2교시. 고맙습니다.